네, 복잡한 투자 쉽고 명쾌하게 투자의 재발견. 안녕하세요, 최기훈입니다. 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상호 관세 부과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4월 초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미국발 관세 전쟁에서 K반도체 생존 전략은 과연 무엇일지 지금부터 투자의 재발견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투자의 재발견 오늘의 주제 강수민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투자의 재발견 오늘의 주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몇 주간 철강과 알루미늄뿐만 아니라 자동차, 의약품 그리고 반도체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를 예고했는데요. 반도체에 부과될 관세 세율, 또 적용 기준 등을 시장은 예의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수입 국가 순위를 보면 대만이 27%로 가장 크고요. 우리나라는 말레이시아, 베트남, 중국에 이어서 8%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때의 정책 기조는 사실 보조금 인센티브였는데요. 트럼프 2기로 넘어오면서 고관세 페널티로 완전히 그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는 애플과 삼성에 관세 면제를 해줬지만 이번에는 예외가 없다고 말한 상황입니다. 고관세를 피하려면 미국 내 생산 기지를 확대하거나 투자 계획을 집행해야 하는 건데요. 미국의 마이크론에 좀 유리한 경쟁 구도가 생길 수도 있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당장은 미국에서 생산량을 확대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편 오늘 나온 소식인데요. 칩스법에 따라서 미국 정부가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가 재협상을 추진 중이라면서 지출 일부를 연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미국 상무부로부터 6조 원 넘게 받기로 계약을 하고 미국의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반도체 자체가 대체재가 없는 만큼 당장 관세 부과로 큰 피해를 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도 있는데요. 또 최근 중국도 AI 반도체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업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주제, 관세 전쟁과 딥시크까지 K반도체에게는 기회일지 위기일지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관세 전쟁의 딥시크까지 K반도체 기회일까 위기일까인데요. 복잡한 투자 쉽고 명쾌하게 해결해 주실 두 분 오늘 또 자리해 주셨습니다. 신한자산운용 ETF 상품 전략팀 박수민 팀장 그리고 유한타증권 리서치센터 백기련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참 퀴즈 하나 드리고 시작할까요? 네. 이 세상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1번 주식, 2번 럭비공, 3번 트럼프. 어디로 튈지 뭐 하루하루가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을 좀 드는 요즘인데 일단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하겠다 엄포를 놨는데 시장의 반응은 엇갈린 듯합니다. 이게 현실화 가능성이 있다와 아니다. 현실화 가능성이 있지 않다, 적다, 충분하다다. 그리고 충분하지 않다, 있을 수 없다. 저도 헷갈리네요. 먼저 우리 백기련 연구위원께 여쭤볼까요? 어떤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관세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사실 높다. 보고 있습니다. 저희 반도체 채널 내에서 네. 사실 이 관세를 대비해서 이미 움직임이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11월, 12월 정도부터 이제 특히나 PC 쪽 밸류체인 업체 중에서는 멕시코 통해서 생산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받을 거다라는 얘기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네네. 그래서 관련 부품을 추가로 러시 오더를 넣었던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이제 PC 밸류체인들은 그런 영향 때문에 1분기 부품 업체들의 실적이 단기적으로 좀 좋아지는 부분도 생겨난다라는 걸 보면 테크 체인 내에서는 일단 관세 영향의 그 가능성에 대해서 좀 상당히 높게 보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박수민 팀장께도 여쭤봐야겠죠. 박수민 팀장의 선택은요. 반도체 관세 부과 현실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지 않다. 아무래도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트럼프 2기 정부에는 사실상 자국 기업에 대한 보호가 굉장히 강화가 되고 미국으로 리쇼어링이 중점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현실성이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인텔에 대해서 TSMC가 이제 위탁 생산에서 미국의 먹거리를 뺏었다라고 강하게 얘기하면서 인텔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그런 스탠스 자체가 앞으로 이제 관세, 한국 반도체에 대해서도 영향력이 충분하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다 관세를 반도체에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럼 팀장님
만약에 부과를 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점을 좀 우려해서 봐야 되는 걸까요? 이게 연구 위원님께 여쭤봐야겠죠. 어떤 점을 좀 우려해서 봐야 될까요? 예, 일단은 그 반도체, IT 부품 이런 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일단 가전 쪽 시장에 대한 영향입니다. 가전. 예.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라는 게 그 가전이나 이런 IT 제품 안에 들어가는 부품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품의 가격이 아니면 생산 체인들이 좀 복잡해지면서 가격이 높아진다라고 하면 결국 최종 소비자 가격이 높아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가전 업체들 실적에 고스란히 묻어날 것 같고요. 생산 비용이 높아지면서 국내에서 봤을 때는 뭐 삼성전자 가전 사업부라든지 네. 뭐 LG전자 가전 사업부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첨언을 좀 드리자면 사실 국내 삼성전자나 LG전자뿐만이 아니고 네. 글로벌에서 가전 사업하는 월풀이라고 하는 기업들도 대부분 멕시코 쪽에 대한 그렇겠죠. 공장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70% 이상이 넘어가는데 그쪽에서 관세가 지금 시장이 생각하는 것만큼 20% 이상이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는 업체들에 대한 수익성 영향이 생각보다 클 수 있다. 이런 부분들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냥 단순한 계산으로 그냥 보면요. 자국 기업, 그러니까 미국의 자국 기업들도 그 주변국에 있잖아요. 뭐 멕시코라든지 이런 쪽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그럼 관세가 부과되는 거잖아요. 자국에도 굉장히 큰 손해인데 그런 리스크를 안고서라도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게 참 알 수 없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찌되었든 오늘의 주제 관세 전쟁, K반도체 기회일까 위기일까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해 볼 텐데요. 반도체 업계의 이 여러 가지 우려들 또 그런 우려들이 부각되는 요즘입니다. 반도체주의 흐름은 과연 어떨지 ETF로 살펴보는 반도체 업체의 수익률 저희가 쉽고 명쾌하게 1분 안에 먼저 해결해 드리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1분 컷 출발합니다. 네, ETF로 또 국내 반도체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핵심 1분 컷에서는 대표 K 반도체 ETF들의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순자산이 큰 종목 순서대로 5개를 뽑아봤는데요. 하나씩 자세히 확인해 보시죠. 순자산이 가장 큰 종목은 타이거 FN 반도체 탑 10입니다. 순자산 5,800억 원이 넘고요. 2021년에 상장됐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들고 있습니다. 연간 배당률은 0.59%고요. 연초 대비로 16% 오르고 있고 6개월로 봤을 때는 8% 빠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순자산이 큰 종목은 코덱스 반도체 ETF인데요. 상장된 지 좀 오래됐습니다. 2006년에 상장이 됐고요. 연간 배당률은 0.19%로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순자산이 마찬가지로 6천억 원 가까이 되고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담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8%, 또 리노공업을 4% 정도 들고 있고요. 연초 대비로 수익률은 20% 정도입니다. 순자산 탑3는 솔 AI 반도체 소부장 ETF입니다. 비교적 최근 2023년에 상장이 됐고요. 순자산은 2,800억 원이 넘습니다. 한미 반도체를 가장 많이 들고 있고요. 이어서 SKC, 또 리노공업을 담고 있네요. 연초 대비로 24%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K 반도체 ETF 가운데서 순자산이 네 번째로 큰 종목은 라이즈 비메모리 반도체 액티브 상품입니다. 2021년에 상장됐고요. 수수료는 0.5%인데요. 한미반도체, 삼성전자, 리노공업, 또 HPSP 등의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초 대비 16% 오르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타이거 반도체 ETF입니다. 2006년에 상장됐고요. 연간 배당률은 0.57%, 또 SK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담고 있고요. 이어서 나머지 ETF들과 비슷하게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리노공업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최근 한 달간 수익률이 9%, 연초 대비로는 20%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표 K 반도체 ETF들 정리를 해봤는데요. 전반적으로 연초 대비 15에서 20% 정도씩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ETF로 반도체 수익률을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봤는데 반도체 업계에선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뭐 투자 심리가 위축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말을 누가 했는지 모를 만큼 1개월을 보면 다들 수익이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네. 6개월에서 좀 빠졌는데 연초 대비 많이 올라와져 있는 모습이고 최근에 그렇다면 오히려 반도체 관련주들이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팀장님, 이 반도체를 바라보는 시장의 시선, 네. 이 기대감, 이걸 네.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시장에선 반도체 어렵다, 관세 맞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지금 ETF를 보면 1개월 동안은 올라오고 있어요. 네. 어떤 시선을 갖고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근데 뭐 이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올해 들어서 국내 증시가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네네. 작년 한 해 동안 미국 S&P나 나스닥은 20%가 훌쩍 넘었는데 국내 시장은 10% 정도 빠졌잖아요. 그런 흐름이 올해는 조금 역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개인들의 반도체에 대한 신뢰가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우선 연초 이후 ETF들의 개인 순매수 누적 금액을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네네. 지금 가장 좀 그 수급이 좋았던 ETF는 아무래도 미국의 반도체 ETF입니다. 한 네. 800억 원 정도 순매수가 나타났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AI 반도체 팹리스 그러니까 설계만 하는 기업들에게 투자하는 ETF로도 한 22억 원 정도 자금이 유입이 됐는데요. 네. 사실 상위에는 국내 반도체 ETF는 없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반도체 ETF에 대한 순매수 금액 레벨 자체가 높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상승률이 좋더라도 자금이 유입된다기보다 가격이 상승하면은 오히려 차익 실현을 하는 수급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최근 국내 주식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많은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트럼프 정책이죠. 네. 그리고 그 안에서 더욱 부각되고 있는 것이 미중 갈등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이슈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이죠. 뭐 조선이라든지 방산 이런 쪽으로 개인들의 좀 관심이 이동하고 있고 이런 대외적인 이슈의 민감도가 떨어지는 국내 업종, 뭐 예를 들어 은행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기업들로 수급이 이동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AI 시대에서 가장 그래도 필요한 게 반도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서 한국의 반도체 기술력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그 상황의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좀 계속해서 좀 추이를 좀 지켜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균형추의 이동 뭐 이런 것 좀 따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반도체 업계에서 리스크를 따져보면 첫 번째가 관세, 뭐 고로 트럼프라고 말할 수 있는 리스크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딥시크를 얘기하는데 전 과연 이 딥시크가 이게 리스크인가? 라는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는 좀 해봅니다. 보면 딥시크가 등장하면서 AI의 패러다임이 단숨에 바뀐 거 아마 다들 공감을 하실 텐데 지금 보면 이 반도체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반도체의 무게추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옮겨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 연구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로 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무게추가 옮겨가고 그럼 AI의 패러다임이 다 변하고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넘어간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네. 사실 이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가 같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하드웨어가 2년 동안 워낙 좋았었기 셌죠. 때문에 네. 올해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조금 더 기술 고도화를 추구하는 그런 시장의 수요이지 않을까 정도로 좀 보고 있고요. 올해도 여전히 하드웨어 쪽에서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고 그 모멘텀이 한 5, 6월 정도에 또 한국 시장에도 한 번 더 언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 아직 죽지 않았다 이렇게 죽지 보고 않았다.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죽지 않았지만 올해는 소프트웨어가 좀 더 강한 흐름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네, 근데 뭐 저는 일단 하드웨어 좀 더 좋게 보고 아, 있습니다. 하드웨어 쪽을 좀 더 네. 좋게 보시고 그러면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딥시크의 등장 이게 정말 시장에서 말하는 반도체의 리스크인가요? 아니면은 일각에서는 또 혁신, 개혁, 변화 막 이런 쪽으로 또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예, 일단 딥시크는 이제 뭐 중국이 아시는 것처럼 스타트업 회사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사실 딥시크 말고도 중국에는 이런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뭐 기술력이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온다. 요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공감을 하지만 사실 이게 지금 AI 시장의 성장성이나 아니면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을 지운다, 줄인다, 낮춘다 이렇게는 보여지지 않고요. 오히려 이렇게 기술력이 좋은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좀 나오면 그 온디바이스나 이런 시장이 조금 더 확대가 될 거고 또 맞춤형 반도체 이런 건 오히려 수요가 더 높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드웨어 관점에서는 오히려 좋은 얘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랑 같은 의견이시네요. 좋습니다. 그럼 우리 팀장님
지금 보면은 어쨌든 지금 우리가 소프트웨어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내 이 소프트웨어의 투자 포인트는 어느 쪽에 좀 맞춰야 되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고요. 네. 국내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은 또 뭐가 있는지도 네. 한번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뭐 지금 과거에 이제 AI 시대에서는 반도체가 굉장히 부각이 되다가 네. 이제는 주도주의 역할을 하는 플레이어들이 많이 등장한 것 같아요. 음.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전력 인프라, 이제는 소프트웨어가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시장의 주도주 자리를 넘볼 텐데 아무래도 AI 시대에서 주도권을 갖고 있는 쪽이 미국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미국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좀 많이 주목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 최근에 넥스트 엔비디아 이러면서 서학개미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기업이 바로 팔란티어예요. 네네. 팔란티어는 아무래도 이제 국방부 쪽에서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이제 솔루션을 제공을 하다가 이제는 그 기술력을 가지고 민간 쪽으로 굉장히 그 영역을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실적뿐만 아니라 가이던스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티커로서도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지 알 수 있는데 CRM, 그러니까 기업들의 고객관리 소프트웨어 쪽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이제 AI를 결합한 에이전트 포스가 굉장히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도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을 유념해서 보시는 분들 중에 이 엠로빈이라는 종목 굉장히 네. 많이 보실 텐데 한 이틀 전에 실적이 나오면서 실적도 굉장히 좋았지만은 가이던스가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오면서 하루 만에 한 3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만큼 사실 AI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반도체 쪽에서는 엔비디아라는 어떤 강력한 약간 반독점 기업이 있었다고 한다라면은 소프트웨어는 각 영역에서 그래요. 자기만의 경쟁력을 가지고 사세로 확장할 수 있는 기업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국내 기업 중에서는 아무래도 딥시크 출연 이후에 카카오의 흐름도 굉장히 그렇죠. 좋았죠. 여러 가지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비용 저렴하게 서비스를 좀 개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카카오 그리고 뭐 더존, 비주온, 엔노 등이 국내 AI 소프트웨어 좀 대표주로 꼽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연구위원님께 이렇게 한번 또 여쭤볼게요. 이 앞서 딥시크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제가 여쭤봤지만 어쨌든 딥시크의 등장으로 AI의 벽이 낮아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AI의 벽이 낮아졌기 때문에 맞춤형 반도체라고 하잖아요. ASIC. 이쪽 시장이 커질 거라는 전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지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우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네. 저희 사실 에이직 관련된 얘기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좀 나오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다리는 뭐 서버 에이직 이런 부분들, 찐 에이직 관련된 부분들은 뭐 시장의 규모라든지 아니면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아직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으로 치면 뭐 내년 하반기 정도 돼야 조금 성장하는 폭들이 많이 올라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모멘텀이 많이 남아있는 시장이고 업종이다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요. 분명히 이쪽이 기회의 장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우리 팀장님께 또 여쭤봐야죠. 팀장님 또 이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 맞춤형 반도체 기회의 장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네. 국내 맞춤형 반도체 시장 우리가 또 어느 쪽을 좀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은 앞서 말씀하신 뭐 카카오라든지 네네네. 뭐 이런 쪽 기업은 이 맞춤형 반도체 쪽과는 아예 결이 다른 그럼요. 거잖아요. 소프트웨어 기업이죠. 네. 그게 아예 결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러면 맞춤형 반도체는 어느 기업들을 봐야 되는 거야? 이렇게 또 고민하실 것도 같고 어느 네. 쪽을 봐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뭐 그 부분은 사실 스페셜리스트인 연구원님이 더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는 이제 ETF를 상품을 시장을 리서치하고 제공하는 네네. 입장에서 실제 지금 투자자들이 어느 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면밀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데이터 중에 하나가 사실 예탁원의 세이브로에서 해외 투자, 지금 서학개미들이 어떠한 기업들을 많이 사고 있는지 그런 데이터를 많이 보고 있는데요. 네. 한번 그 2024년 하반기와 2025년 현재까지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순매수 그 상위를 비교를 해 보시면은 아무래도 올해 들어서 엔비디아에 이어서 브로드컴이 굉장히 이제 높은 자리를 차지를 하고 엔비디아와의 어떤 조금 순위를 좁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보관 금액으로 보면은 누적
금액입니다.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어떤 해당 주식에 대해서 누적적으로 순매수한 그 순위를 보시면은 여전히 엔비디아가 2위에 위치해 있고 브로드컴이 9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제 어떤 수급을 본다라면은 이런 간극이 조금 더 좁혀질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화면에는 나오고 있진 않지만은 에이식 관련해서 브로드컴, 마벨 테크놀로지 이런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투자자들의 이목을 좀 끌고 있지 않나, 예,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또 백기련 연구원께 좀 뭐라고 할까요? 난감한 민감한 질문을 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러다임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변하면서 국내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우려가 또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또 들여다보면 중국의 추격, 뭐 이런 걸 또 빼놓을 수도 없을 것 같고, 지금 뭐 말씀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결국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건 이거거든요. 하드웨어의 대표인 엔비디아가 좀 주춤을 하면서 대장주 자리를 누군가에게 놔준 소프트웨어 쪽에 내주면서, 그렇다면 우리의 SK하이닉스도 같이 좀 죽으면서 누군가에게 또 이 자리를 내주지 않겠느냐. 그럼 삼성은 어떻게 되느냐? 그럼 중국이 추격을 하기 때문에 삼성은 또 굉장히 좀 불안한 상황이다. 이런 뭐 이야기들이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는데, 어떤 전망을 하시나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어떤 좀 뭐 이 기업들의 돌파구, 우리가 뭐 오너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좀 돌파구 쪽에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끼리 한번 내가 삼성의 오너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말씀해 보신다면 어떤 돌파가 있을까요? 네, 일단 질문 주신 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엔비디아가 되게 좋았었는데 네. 이 자리를 이제 브로드컴이나 다른 마벨 같은 업체들이 들어오면서 그러면 뭐 SK하이닉스도 좀 이제 빠지는 거 그렇죠. 아니야? 이런 우려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엔비디아가 하던 이 제너럴 GPU의 시장에서 에이직이라고 하는 맞춤형 반도체 시장으로 관심이 쏠리면서 브로드컴이나 마벨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 에이직 반도체를 할 때 국내 업체들이 필요가 없을까요?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예, 거기는 여전히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없으면 못하는 칩들입니다. 다 같이 움직이는 칩이고 오히려 이 맞춤형 반도체라는 칩이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국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가져가는 고부가 제품, HBM 이 제품이 여전히 더 많이 쓰이고 4세대 제품 나오면서 가격도 더 많이 높아질 거기 때문에 걱정할 건 없다. 그건 걱정할 건 네, 없다. 걱정할 건 없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파트로 넘어가 보면 중국 관련된 노이즈죠. 저 사실 업을 보기 시작한 이래로 중국 영향이나 중국 질문을 이렇게 많이 받아본 적이 요즘 없었던 것 같아요. 중국 질문 많이 받으시나 봐요. 예, 그리고 사실 매해 3월 마지막 주면 또 중국 관련된 반도체 테크 행사가 엄청 크게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미리 한번 내다보면 사실 중국 메모리 업체들이 생각보다 갖고 있는 캐파도 많고 예, 기술력도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네네. 글로벌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공급 점유율이라고 하는 게 한 하이싱이라고 하는 7, 8%까지 올라왔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이 시장을 가져간 만큼 기존 업체들은 뺏기게 되는 그림이 맞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그거는 부정하진 않습니다. 네네. 근데 그게 엄청 차세대 선단 제품은 아니라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뺏기는 시장은 이제 로우엔드 제품이라고 하는 저가품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에서도 되게 싼 스마트폰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소위 말하는 레거시 반도체 쪽이라고 그쵸. 말하죠. 네. 그쪽으로 들어가는 제품들 위주로만 조금 시야를 뺏긴 거기 때문에 한국 반도체가 결국 나아가야 될 길은 선단 반도체, 우리가 기대하는 디램에서 요즘 나오는 1A, 1B라는 제품, 그리고 낸드에서도 300단 이상의 그런 제품들을 좀 추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기술력에 대한 투자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기술력에 대한 투자를 해서 좀 이 격차를 좀 줄여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입장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뭐 SK하이닉스는 말씀하신 대로 좀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혹은 삼성전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우리 연구원님께 여쭤보면 조금 그러면 긴 악목으로, 멀리 갈 악목으로 지금 뭐 삼성전자는 투자를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보시는 걸까요? 아니면은 뭐 아직까진 그래도 턱 밑까지는 쫓아왔다고 하지만 우리 기술력을 넘지는 못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뭐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이런 선택을 하실까요?
네, 저는 후자라고 후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중국 많이 따라오긴 했지만 삼성전자가 그 사이에 멈춰 있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술력 당연히 추구하고 있고 시장에서 많이 걱정하시는 HBM이라든지 아니면 뭐 차세대 D램 이런 부분들도 조금 이제 기다려야 되는 부분들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중장기로 봤을 때는 뭐 중국에 뒤질 정도 전혀 아니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우리 팀장님께도 비슷한 질문입니다. 일단 엔비디아를 대체할 차기 주자에 대한 이야기는 시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엔비디아를 대체할 차기 주자가 나올 것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준치 좋아하세요? 썩어도 준치라고 엔비디아가 그냥 역시 엔비디아다 해서 쭉 이끌어갈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뭐 엔비디아가 가진 어떤 기술력은 계속 지속적으로 좀 강화될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네. 지금 흐름 자체가 빅테크가 뭐 자체 칩을 개발한다라든지 그런 흐름도 추가가 됐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에게도 기회는 충분히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반도체를 사실 넘어서 아까 이제 저희가 초반에 소프트웨어도 얘기를 했지만 AI 시대의 시각을 좀 많이 확장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반도체를 넘어서서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뭐 최근에는 데이터 센터에서 전력 부족이 많다 보니 그 안에서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떠오르고 있는 원자력 쪽에도 사실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특히나 이 SMR이죠. 소형 원자력 모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 할루라는 우라늄 재료가 필요한데 이 할루는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예전에 뭐 미국이 셰일 혁명을 통해서 에너지 독립을 이뤘듯 원자력 안에서도 사실 이 우라늄을 통한 그 원자력 독립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은 지원이 그래요. 있을 것이라고 보고 SMR 중에서는 뭐 뉴스케일이라든지 오클로 이런 기업들이 많은 각광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SMR의 우라늄 재료인 할루 같은 네네. 그 미국의 생산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는 이런 센트러스 에너지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변동성이 큽니다. 개별 주식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을 좀 포트폴리오화해 놓은 ETF를 통해서 그래요. 변동성을 좀 조절을 하면서 이런 새롭게 부각되는 섹터에도 투자해 보실 수 있고 사실 ETF만 투자해라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네네. ETF 안에 다양한 구성 종목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개별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좀 참고 자료로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그래요. ETF 시장에 이제 미국 전력 인프라 관련한 혹은 원자력 관련한 ETF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개별 주식 한번 보시면서 새로운 종목들도 발굴하는 기회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가능성 있는 차기 주자가 포함된 ETF도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ETF 활용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저 이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뭐 일단 ETF를 선정할 때 어느 이쪽 섹터가 분명히 좋은 건 알겠는데 네. 어느 종목이 갈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맞습니다. 그럴 때는 좀 이렇게 묶여져 있는 ETF를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네, 또 ETF를 활용해서 이쪽에 이런 쪽이 잘 가는구나를 보고 개별 종목으로 접근하는 것도 그렇죠. 하나의 전략이다. 이것도 네.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ETF 뭐 옥석 가리기라고 해봐야 될까요? 네. 그럴 수 있는 어떤 방법이나 이런 것들 ETF 어떤 ETF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건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앞에서 저희가 반도체 수익률 네.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한국 사회, 그러니까 한국 산업 자체가 반도체의 의존도가 굉장히 그렇죠. 높죠. 그리고 주식 시장에서도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가 있기 때문에 ETF 시장에도 국내 반도체에 투자하는 다양한 ETF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 나는 잘 모르겠고 산업 전반에 그냥 반도체가 간다고 하면 산업 전반에 투자를 하고 싶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대형주가 많이 좀 비중이 확보가 되어 있는 ETF로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이제 타이거의 반도체 탑10이라든지 코덱스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비중이 네네. 꽤나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그래도 조금 더 변동성은 감내를 할 수 있고 좀 화끈한 게 좋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와 같은 대형주를 제외하고 그 밑에 있는 밸류체인이죠. 뭐 소부장이라고 부를 수 네네네. 있는 소재 부품 장비 기업에 투자하는 그런 전략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뭐 사실 해외 반도체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뭐 아침에 일어나서 네. 나스닥이나 S&P 500도 보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항상 체크를 하시죠. 그런 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기초 지수로 하고 있는 그런 종목 그 ETF가 있고요. 그 안에는 이제 아무래도 브로드컴이라든지 엔비디아, AMD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이스의 글로벌 반도체 탑4 같은 경우에는 밸류체인별로 넘버 원들만 꼽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매력 뭐 있네요. 네, HBM이라든지 장비, ASML이라든지 위탁 생산하는 TSMC 그리고 팹리스 기업인 엔비디아를 조금 높은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ETF이고요. 네. 그리고 소울 미국 AI 반도체 칩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팹립스 기업에만 음.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에이식 반도체인 브로드컴뿐만 아니라 그리고 암도 최근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네. 암도 좀 높은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팹리스에 집중한 ETF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사실 투자자분들이 시각이 참 다양하세요. 다양하죠. 그래서 음. ETF도 굉장히 세분화되고 있고 커스터마이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뷰에 따라서 골라 투자하는 재미가 쏠쏠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ETF. 참 ETF는 보면 볼수록 참 매력 있는 상품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 생각을 늘 항상 볼 때마다 합니다. 자, 복잡한 투자 쉽고 명쾌하게 투자의 재발견 오늘의 주제 관세 전쟁, K반도체 위기일지 기회일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결론을 저희가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백기련 연구원님 오늘의 결론 한 줄 코멘트로 한 줄로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떤 결론을 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잠깐만 이거 영화 대상 어서 들었지? 네, 아무튼 네. 네, 아무튼 저희 사실 반도체 작년 주가까지 너무 좋았었고 네. 올해 연초까지만 조금 힘들다가 요즘 다시 움직이고 있는데 뭐 이제 끝났다. 뭐 어느 정도 상반기까지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도 요즘 나오세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AI 관련된 게 계속 새로운 뉴스들, 모멘텀들이 생길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아직 반도체를 뭐 그만 보기 좀 이르다라는 이르다. 말들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만 보기에 이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반도체는 계속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이것도 계속 좀 봐야 된다. 계속 봐야 네. 된다. 역시 좋습니다. 우리 박수민 팀장의 결론 또 한번 들어볼까요? 한 줄로 평가해 주신다면 시각을 넓혀라. 시각을 넓혀라. 뭐 이것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네, 뭐 반도체 여전히 굉장히 중요하고 봐야 되지만 이제는 사실 다른 쪽으로 좀 시각을 넓히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는 것도 나쁜 선택이 아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시각을 넓혀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식의 한 줄 평이면은 우리 강수민 캐스터도 하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반도체 한 줄 평. 한 줄 평. 계속해서 뉴스를 보자. 계속해서 뉴스를 보자. 이게 되네요. 저도 할 수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그만합시다. 이제 살살합시다. 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복잡한 투자 쉽고 명쾌하게 투자의 재발견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또 우리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보는 시간으로 이어갈 텐데요. 이 시간 우리 강수미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의 궁금증입니다. 지금 미국 반도체주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엔비디아 말고 또 투자가 유망한 곳이 있을까요? 저희가 아까 브로드컴 이야기도 나왔었고 네. 인텔도 며칠 전에 급등을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랑 이름이 같으신 박수민 팀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뭐 엔비디아 말고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맞춤형 반도체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브로드컴이 조금 유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든 생각이 이제 암이 자체 칩을 개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메타를 고객사로 확보했다라는 얘기가 들렸는데 암은 그 엔비디아나 브로드컴처럼 자체 칩을 갖고 있지는 않고 칩 설계 자산을 라이센스를 주는 그런 이제 모바일 AP 쪽에 특히나 그런 라이센스 사업을 했던 기업인데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다시 볼 때가 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질문 저희가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또 다음 시청자분의 질문 만나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삼성전자를 둘러싼 이런저런 소식들 때문에 좀 걱정이 많으신 분 같은데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퀄 테스트 통과한 게 맞나요? 만약에 통과를 하더라도 이제 와서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와, 이거 되게 단순하면서도 무서운 질문인 것 같아요. 이제 와서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뭐 이런 얘기인데 어떤 답변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앞서 저희가 중국의 추격을 얘기했듯이 네네. 전자 가야 될 길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HBM은 좀 늦었기는 하지만 준비를 해서 생산량이 더 늘어난다라고 하면 당연히 좋은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 관련된 물량이라든지 저희가 오늘 많이 얘기했던 에이직 반도체 안에 들어가는 HBM도 결국 2분기 내로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점들이나 뉴스 많이 팔로우 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지금은 잠시 주춤할 뿐, 잠시 머물 뿐. 이건 뭐 약간 정류장 같은, 정류소 같은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인가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증까지 쉽고 명쾌하게 풀어봤는데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그리고 강수민 캐스터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